도둑놈의 새끼 얼굴도 보기 싫어. 이 쓰레기 받아. 당장 여기서 꺼져. 회장의 고함과 함께 낡은 보따리 하나가 민호의 가슴팍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얼결에 받아든 보따리는 쓰레기라기엔 묘하게 묵직했습니다. 재벌가에서 쫓겨난 고아원 출신의 29 청년 민호에게 남겨진 건 이 초라한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장이 내던진 이 낡은 천 뭉치가 비루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운명의 열쇠라는 사실을요. 과연 그 묵직한 보따리 속에는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지금 계신 그곳에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한겨울 새벽 성진그룹 저택의 안방은 냉골이었습니다. 보일러가 꺼진 지 이틀째였거든요. 누가 일부러 꺼버린 건지 고장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창밖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방 안 온도는 영하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를 정도였으니까요. 침대 위에는 윤자경 회장이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62, 성진그룹을 일군 여장부였지만 지금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환자였어요. 한때 수백 명의 임원들 앞에서 호령하던 목소리는 이제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창백한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뼈마디마다 한기가 스며들어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아프다고 말할 사람조차 없었어요.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이고 냄새. 들어선 건 양아들 최태성이었어요. 35, 성진그룹의 후계자로 자처하는 남자였죠. 양복을 빼입고 머리를 번들거리게 넘긴 모습이 그럴듯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그 뒤로 아내 오유진이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따라 들어왔어요. 태성은 인상을 찌푸리며 방 안을 둘러보더니 곧장 창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방에서 썩는 냄새가 나요. 환기 좀 시켜야겠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창문이 활짝 열렸어요. 칼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고 윤 회장의 몸이 움찔 떨렸습니다. 태성아, 추워. 문 좀 닫아다오. 윤 회장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태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콧방귀를 뀌었어요. 환기 좀 시켜야 저도 살죠. 어머니 병실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면 저희는 어떡해요? 손님이라도 오면 창피해서 어디 얼굴을 들겠어요. 그러더니 태성은 창가에 기대서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환자가 있는 방에서 담배라니. 연기가 윤 회장의 코끝으로 스며들었고 회장이 기침을 토해냈지만 태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담배 연기를 훅 내뿜었습니다. 오유진이 남편 옆에 서서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님, 요즘은 좋은 요양원도 많다던데. 거기 가시면 24시간 간호도 받으시고 저희도 편하고 서로 좋잖아요. 받아 보이는 대로 알아볼게요. 경치 구경하시면서 편히 계시다 가시면 되죠. 뭐. 유진이가 남편 뒤에서 킥킥거렸지만 윤 회장의 눈에는 태성만 보였어요. 저 아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겨우 6살 엄마 손에 이끌려 들어온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죠. 첩이 데려온 자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윤 회장은 그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울지 마.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라고 속삭이며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내 아들이 사라진 빈자리를 이 아이라도 내 자식처럼 키우자며 버텨온 세월이었어요. 편히 계시다 가시라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윤 회장이 아니었어요. 윤 회장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태성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밤새 열을 내리고
숙제를 봐주고 학교 갈 때마다 도시락을 싸줬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손잡고 교문을 들어섰고 대학 합격했을 때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넘어지면 무릎에 약 발라주고 아프면 밤새 곁을 지켰어요. 첩의 자식인 걸 알면서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키웠는데 엄마, 엄마 부르며 매달리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건가. 그년도 그랬어. 은혜를 원수로 갚더니 아들놈도 똑같구나. 재산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고작 이거야? 병든 어미를 얼려 죽이려고 썩은 냄새가 난다고? 대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어요. 태성은 담배를 훅 빨다가 창밖으로 꽁초를 튕겨버렸어요. 그러고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방을 나갔습니다. 뭐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저흰 바빠서요. 문이 쾅 닫혔어요. 방 안에는 매서운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커튼이 펄럭이고 침대 옆 탁자 위에 약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이불깃을 움켜쥐었지만 한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이가 딱딱 부딪히기 시작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윤 회장의 손끝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고 입술도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얼어 죽겠다 싶었을 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회장님? 들어선 건 수행기사 강민호였습니다. 29, 이 집에 온 지 3년째 되는 청년이었죠. 검은색 운전기사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는데 그 차림새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걱정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 세상 물정에 일찍 눈을 떴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민호는 활짝 열린 창문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한겨울에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어떡해요? 민호는 뛰어가 창문을 닫고 잠금 장치까지 단단히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멈추자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구석에 있던 전기 히터를 찾아 콘센트에 꽂고 침대 쪽으로 가져다 놓았어요. 따뜻한 바람이 서서히 방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회장님, 손 좀 보여주세요. 윤 회장이 떨리는 손을 내밀자 민호는 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어요. 회장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손끝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회장의 손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보일러는 왜 꺼져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꼭 확인해 볼게요. 이러시다 큰일 나세요. 민호의 손은 넓고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윤 회장의 손끝에서부터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차가웠던 손가락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윤 회장의 얼굴에도 온기가 감돌았어요. 고맙다, 민호야. 아이고, 이게 뭐려. 회장님 건강하셔야죠. 회장님이 건강해야 저도 좋죠.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맑고 따뜻하던지 윤 회장의 마음속까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며 주방 참모님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따끈한 미숫가루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어요. 민호 총각, 또 자네가 챙기는구만. 이 집에서 사람 구실하는 건 총각뿐이야. 참모님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30년을 이 집에서 일한 참모님이었습니다. 태성이 부부가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도 민호가 얼마나 묵묵히 회장을 챙기는지도 이 집안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참모님이야말로요. 회장님 드시게 제가 갖다 드릴게요.
민호가 쟁반을 받아 윤 회장의 침대 곁으로 가져갔어요. 회장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민호가 재빨리 등 뒤에 베개를 받쳐드리고 미숫가루 잔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회장님. 따끈따끈할 때 드셔야 속이 풀리죠.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미숫가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굳었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참모님이 물러나고 민호도 나가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아, 회장님 손이 아직 차가우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더 주물러 드릴게요. 민호는 다시 돌아와 윤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 손바닥, 손등까지 정성스럽게 주물렀죠.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조심. 손톱 밑까지 온기가 스며들도록 꼼꼼하게요. 윤 회장은 민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이 집에 들어온 지 3년, 언제나 묵묵히 자신을 챙겨주던 청년이었습니다. 태성이나 유진이가 고함을 질러도 한마디 대꾸 없이 제 할 일을 하는 아이. 윤 회장의 식사를 챙기고 약 시간을 챙기고 병원 갈 때면 휠체어를 밀어주던 아이. 이 넓은 저택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손을 주무르던 중 소매가 살짝 거쳤습니다. 셔츠 단추가 풀리면서 손목 안쪽이 드러났어요. 별 모양의 화상 흉터. 오래된 상처였지만 모양은 또렷했습니다. 불규칙한 별처럼 퍼진 흉터가 손목 안쪽을 뒤덮고 있었죠. 윤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손가락이 제멋대로 움직여 민호의 손목을 움켜쥐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민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윤 회장의 손에 갑자기 힘이 들어갔거든요. 회장의 눈가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민호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윤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금은 안 돼. 아직은 안 돼. 윤 회장은 황급히 민호의 손을 놓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윤 회장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눈물을 들킬까봐 얼굴을 이불 쪽으로 돌렸죠. 가봐, 민호야. 고마웠어.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분명 눈물을 흘리셨는데 왜 갑자기 손을 놓으신 걸까요? 여쭤보고 싶었지만 더 묻는 건 실례일 것 같았습니다. 네, 회장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제가 바로 올게요. 민호는 깍듯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민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왜 우셨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거든요. 아프신 건지 서러우신 건지 혹시 자신이 뭘 잘못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마음이 쓰였지만 더 여쭤볼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문이 닫히자 윤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참고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죠.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해. 아직은 때가 아니야. 모든 준비가 끝날 때까지.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혀 녹아내렸어요. 마치 윤 회장의 눈물처럼요. 그렇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택 거실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태성은 며칠 전부터 민호가 눈엣가시였어요.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은 뒤로 재산 상속 문제가 코앞인데 하필 그 시점에 어머니가 하찮은 운전기사에게 유독 다정하게 구는 게
거슬렸거든요. 손을 잡아주고 고맙다고 하고 심지어 며칠 전에는 민호 손목을 붙잡고 우시는 걸 복도에서 얼핏 봤어요. 혹시 유언장에 민호 이름이라도 올라가면? 그 생각만 해도 태성은 이가 갈렸어요. 그래서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짰습니다. 민호를 이 집에서 쫓아내자고요. 내 반지, 내 5캐럿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요. 오유진이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두른 모습이 점잖아 보였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태성이 아내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고 그 앞에는 민호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분명히 오늘 아침까지 화장대에 있었는데 점심때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 집에 드나든 사람이 누구죠? 유진이 민호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민호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차고에서 차량 정비만 했는데 갑자기 왜 자기를 의심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사모님 방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요. 거짓말. 아침에 내 방 앞 복도 지나가는 거 봤어요. 안 그래요, 여보?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아, 나도 봤어. 민호 씨,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숨기면 더 곤란해지니까.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간 건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방에 들어간 적은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복도만 지나갔지 방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머니 좀 뒤져볼까요? 유진이 희죽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음흉하던지 민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백한 사람은 당당한 법이니까요. 민호는 주머니를 탈탈 털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것이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조명 아래서 영롱하게 빛나는 그 반지가 마치 민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서? 민호가 더듬거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넣은 적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유니폼 갈아입을 때 주머니가 비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누가 넣은 거야? 태성과 유진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는 걸 민호는 보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이미 다 짜놓은 각본대로 연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역시 이놈이었어. 유진이 승리자처럼 외쳤어요. 태성은 휴대폰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3년 동안 밥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네. 역시 출신이 어디 가겠어? 고아원 출신은 믿으면 안 된다니까. 부모도 없이 자란 놈이 뭘 알겠어. 도둑질이 몸에 밴 거지. 민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건 민호가 평생 품고 살아온 상처였거든요.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란 서름, 혼자라는 외로움. 태성은 그 상처를 정확히 찔렀어요. 억울함과 분노와 치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증거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왔으니까요. 사장님, 저 정말 안 그랬습니다. 믿어주세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민호가 태성에게 간청했지만 태성은 냉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믿어달라고? 증거가 내 주머니에서 나왔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훔쳤는지 모르겠네. 어머니 방에도 드나들었을 테고 저는 회장님 심부름으로. 닥쳐. 태성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 고함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윤 회장이 휘청거리며 나왔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며칠 사이에 더 야윈 것 같았습니다. 암 환자가 저렇게 움직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힘겨워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지팡이를 짚고 한 발 한 발 걸어오는 모습이 위태로웠어요. 무슨 소란이야? 어머니, 들어가 계세요. 이 도둑놈 때문에 그래요. 유진이 반지를 훔쳐갔어요. 태성이 말했어요. 윤 회장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반지로 그리고 민호에게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윤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만은 믿어주실 거야. 회장님은 알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다음 순간 민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도둑놈아. 윤 회장이 민호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앙상한 손이었지만 힘은 놀라울 정도로 셌습니다. 민호는 숨이 막혀 헛기침을 했어요. 감히 내 며느리 물건을 훔쳐?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3년 동안 밥 먹이고 재워줬더니 이게 은혜를 갚는 방법이야?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님이 왜 이러시지? 그동안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던 분이, 손을 잡아주시고 고맙다고 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회장님, 저 정말, 입 닥쳐. 윤 회장이 민호를 밀쳤어요. 민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윤 회장은 주방 쪽을 향해 소리쳤어요. 굵은 소금 가져와. 참모님이 허겁지겁 굵은 소금 봉지를 들고 왔어요.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했지만 회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죠. 윤 회장은 소금 봉지를 낚아채더니 민호에게 확 뿌렸습니다. 더러운 놈, 이 소금으로 내 더러운 손버릇을 씻어. 하얀 소금이 민호의 머리와 어깨 위로 쏟아졌어요. 굵은 알갱이가 얼굴을 때렸고 눈 속으로 파고들어 따끔거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인지 소금기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이 집에서 3년을 일하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수치심이었습니다. 참모님이 주방 입구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차마 볼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잔인한 장면은 처음이었거든요. 윤 회장은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낡고 해진 보따리였습니다. 언제 쌌는지 모를 오래되어 빛바랜 천으로 된 보따리였어요. 보자기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몇 군데 기워진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나 가지고 당장 꺼져. 윤 회장이 보따리를 민호의 얼굴에 집어던졌어요. 민호가 황급히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어요.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그걸 확인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나타나면 그땐 정말 경찰에 넘긴다. 윤 회장이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켰어요. 태성과 유진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민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참모님은 주방 입구에 서서 입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민호는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며 회장님을 모시며 가족 같은 정을 느꼈는데 새벽에 일어나 차를 닦고 회장님 병원 갈 때 휠체어를 밀고 약 시간 챙기고 밤에는 혹시나 하고 안방 불빛을 확인했는데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도둑 누명 하나로 무너졌어요. 현관문 앞에서 민호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윤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이상한 걸 보았어요. 윤 회장의 눈, 분노로 이글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그 깊은 곳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슬픔? 미안함?
민호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하지만 윤 회장은 고개를 확 돌려버렸어요. 마치 민호를 보는 것조차 싫다는 듯이. 뭘 봐. 당장 안 나가. 태성이 민호의 등을 밀었어요. 민호가 현관문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민호는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로요. 어깨가 들썩였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안 그랬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문 안쪽에서는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마치 민호를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듯이요. 하늘에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민호의 머리 위에 떨어진 소금을 씻어냈지만 가슴속 치욕까지 씻어낼 수는 없었죠. 민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돌아갈 고아원도 연락할 가족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지갑 하나뿐이었고 그 안에는 며칠 버틸 돈밖에 없었어요. 손에 들린 건 정체를 알 수 없는 낡은 보따리 하나. 겨울비가 민호의 온몸을 적셨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고 유니폼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어요. 추웠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저택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한편 저택 안에서는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윤 회장의 무릎이 꺾였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꽉 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성이 다가왔지만 윤 회장은 손을 내저었어요. 방에 혼자 있고 싶다. 나가. 네. 하지만 나가랬잖아. 윤 회장이 버럭 소리쳤어요. 태성과 유진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역시 당신이 천재야. 반지 주머니에 넣는 거 어떻게 생각했어? 유진이 속삭였어요. 태성이 희죽 웃었습니다. 아침에 그놈 유니폼에 슬쩍 넣었지. 고아원 출신이라 누가 봐도 의심받을 조건이잖아. 두 사람의 킥킥거리는 소리가 2층 복도로 사라졌어요. 저택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어요. 윤 회장은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가 새나갈까 봐요. 등을 문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목구멍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턱을 타고 목까지 흘러내렸죠. 입술을 깨물어도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호야, 내 아들. 윤 회장은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해. 저 못된 것들 앞에서 널 지키려면, 널 내 아들이라고 밝히려면 먼저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어. 주식량도 서류도 유전자 검사 결과도 다 보따리에 넣어뒀어. 그걸 내가 보면, 내가 알게 되면. 윤 회장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참고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보내야만 했어. 이 집에 두면 태성이가 널 해코지할 거야. 그년 자식이니까. 은혜를 모르는 건 핏줄인가 봐. 그년이 그랬듯이 아들도 그러네. 내 친아들을 시장 바닥에 내다버린 년의 피를 받았으니 그럴 수밖에. 윤 회장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울음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보따리를 열어봐, 민호야. 제발. 그 안에 엄마 마음이 다 들어있어. 그걸 보면 알 거야. 엄마가 왜 그래야 했는지.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윤 회장의 울음소리를 덮어주었어요. 그 밤 윤 회장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소금을 맞고 쫓겨나는 민호의 뒷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 처진 어깨, 비틀거리는 발걸음. 제발 무사해라. 제발 보따리를 열어봐라. 그 안에 진실이 있어. 그리고 살아서 다시 오너라. 내 아들아.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을 민호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겨울비에 젖은 유니폼이 살갗에 달라붙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연락할 가족도 기댈 친구도 없었어요. 고아원을 나온 뒤로 줄곧 혼자였으니까요. 주머니 속 지갑에는 며칠 버틸 돈밖에 없었고 손에 들린 건 정체를 알 수 없는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발길이 멈춘 곳은 허름한 고시원이었습니다. 간판 불빛이 깜빡거리고 계단에는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문, 어디선가 새어나오는 라면 끓이는 냄새. 관리인 아저씨는 민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젖은 옷, 소금 자국, 부은 눈. 무슨 사연인지 짐작이 갔겠지만 이런 곳에선 서로 묻지 않는 게 예의였어요. 좁은 방에 들어서자 민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에 얇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어요. 등을 벽에 기대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고 어디선가 코 고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죠.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정들었던 그 집에서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몰려 쫓겨나다니 회장님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이 도둑놈아. 귀에서 그 고함 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이 얼굴에 집어던진 그 보따리. 쓰레기라고 하셨지. 이 쓰레기나 가지고 당장 꺼지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묵직한 걸까? 쓰레기치고는 이상했어요. 민호는 한참을 멍하니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이 안에 뭐가 들었길래 회장님이 던지신 걸까? 정말 쓰레기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걸까?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 매듭을 풀었습니다. 오래된 천이 바스락거렸어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낡은 베네 저고리였어요. 누렇게 바랜 천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갓난아기가 입는 옷이었죠. 손때가 묻어 다른 부분도 있었고 군데군데 실밥이 풀려 있었어요. 누군가 오랫동안 만지고 또 만졌다는 증거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 이런 게 들어있는 거지? 회장님이 왜 아기 옷을 갖고 계신 거야? 그 밑에는 통장이 한 권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펼쳐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잔액란에 찍힌 숫자가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거든요. 0을 몇 번이나 세어봤습니다. 5억 원이었어요. 민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금주 이름은 강민호. 자기 이름이었어요. 이게 무슨... 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5억이 들어있는 거야? 통장 밑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유전자 검사 결과 확인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검사 기관은 서울대학교 병원 법의학 연구소. 검사 일자는 2달 전이었어요. 검사 대상자 1 윤자경. 검사 대상자 2 강민호. 민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 이름이 왜 여기 있어? 그리고 맨 아래 굵은 글씨로 적힌 결과. 친자관계 확률 99.9%. 민호는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99.9% 친자 일치. 회장님과 내가 친자라고. 그 다음 장은 주식 양도 각서였어요. 성진그룹 주식 30%를 강민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자경 회장의 도장과 서명이 찍혀 있었고 공증인의 직인까지 날인되어 있었어요. 법적으로 완벽한 서류였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지, 주식 양도 각서, 5억이 든 통장, 갓난아기 옷. 이게 다 무슨 의미야? 서류 맨 밑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접힌 자국이 여러 개 있는 걸 보니 여러 번 펼쳤다 접었다 한 것 같았어요. 회장님의 필체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쓴 글씨가 중간중간 삐뚤어져 있었어요. 손이 떨리면서 쓴 게 분명했습니다. 민호는 심호흡을 했어요. 왠지 이 편지를 읽으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이 집에서 쫓겨난 뒤겠구나. 미안하다. 그렇게 모질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어미를 용서해라. 민호야, 넌 내가 배 아파 낳고 29년 동안 찾아 헤맸던 내 진짜 아들이다. 민호는 눈을 의심했어요. 글자가 흐릿해져서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편지에 따르면 윤 회장은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어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만 그이의 씨를 받아 낳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첩이, 그러니까 태성이 생모가 그 아기를 남대문 시장에 내다 버렸어요. 한겨울 새벽에 좌판 밑에 본처 소생이 있으면 자기 아들이 영영서자 신세를 못 벗어날까봐 그런 짓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대문 시장. 민호가 발견된 곳이 바로 거기였어요. 고아원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죠. 너는 남대문 시장 좌판 밑에서 발견됐어. 한겨울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지. 상인 아주머니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냈대. 조금만 늦었으면 얼어 죽었을 거야. 그게 나였어. 버려진 아기가 나였어.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난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전국을 뒤졌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29년을 그렇게 살았단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채로. 그런데 첩이 죽기 직전에 고백을 했어. 그 아기 안 죽었어요. 남대문 시장에 버렸어요. 라고. 그래서 다시 찾기 시작했단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내 손목에 흉터를 봤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건 내가 돌도 되기 전에 끓는 물에 데어 생긴 자국이야. 내가 밤새 울면서 약을 발라줬던 바로 그 상처란다. 그래도 확신이 없어서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어. 결과는 99.9% 친자 일치. 검사지를 받아든 날 밤새 울었다. 29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기가 바로 곁에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 민호는 더 이상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져서 편지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또 훔쳤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간신히 읽었어요. 내가 널 모질게 쫓아낸 건 태성이와 그 마누라한테서 널 지키려고 그런 거야. 그놈들이 내 정체를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놈들 눈에 넌 아직 운전기사야. 그래야 안전해. 동봉한 서류들이 널 지켜줄 칼이 될 거야. 살아서 다시 만나자, 내 아들아. 사랑한다. 민호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목구멍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얇은 벽 너머로 누군가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29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터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있었어. 나한테도 엄마가 있었어. 고아원에서 자랄 때, 다른 아이들이 면회 오는 부모님을 기다릴 때, 민호는 늘 혼자였습니다. 창가에 서서 정문을 바라보았지만 민호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 나만 엄마가 없어? 왜 나만 버려진 거야? 그 질문을 수천 번도 더 했어요. 대답은 없었죠. 그래서 스스로 답을 내렸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구나. 그래서 버려진 거구나. 그런데 아니었어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29년 동안 나를 찾고 있었어요. 민호는 벤의 저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바랜 천을 뺨에 대었어요.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29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는 이걸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만지셨을까?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 이 작은 옷을 꺼내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셨겠지. 내 아기는 어디 있을까? 살아있기나 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며 29년을 보내셨겠지. 민호는 벤의 저고리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회장님 곁이 편했는지, 왜 그분의 손을 잡으면 마음이 놓였는지, 왜 그분이 아프시면 내 가슴이 아팠는지. 핏줄이었어요. 머리로는 몰랐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는 손목의 흉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별 모양의 화상 흉터. 지금까지는 그저 어린 시절 어딘가에서 다친 상처인 줄로만 알았어요. 고아원 원장님도 몰랐고 민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머니와 자신을 이어주는 표식이었어요. 29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준 증표였습니다. 흉터를 손가락으로 쓸어봤어요. 이게 내 흉터가 아니라 어머니의 흉터였구나. 29년 동안 어머니 가슴에 새겨진 흉터. 나는 버려진 자식이 아니었어. 나는 찾아 헤맨 자식이었어. 나는 지켜진 자식이었어. 민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소금 자국이 얼룩진 유니폼, 비에 젖어 엉망이 된 머리카락, 부어오른 눈두덩이. 처참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몇 시간 전 쫓겨날 때의 그 눈빛이 아니었어요. 절망이 거치고 그 자리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민호는 벤의 저고리와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보따리에 쌌습니다. 이제 이건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29년의 세월과 어머니의 눈물이 담긴 보따리였어요. 회장님이 던지신 건 쓰레기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고시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어젯밤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는 자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도시였는데 오늘은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어요. 저 불빛들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위험에 처해 계셨어요. 태성과 그 마누라 손에. 편지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놈들이 내 정체를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은 곧 어머니도 위험하다는 뜻이었어요. 암 투병 중인 어머니가 저 악독한 것들 곁에 혼자 계신 거예요. 민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태성? 그놈의 어머니가 나를 버렸어. 그리고 그놈은 지금 내 어머니를 죽이려 하고 있어.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29년을 기다린 어머니를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기다리세요. 아들이 갑니다. 반드시 어머니를 구하러 갑니다. 첩의 아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으러 갑니다. 민호는 보따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가슴속에 뜨거운 불씨가 피어올랐으니까요. 내일이 되면 저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어머니를 구하러. 아들로서 29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로서. 다음 날 해가 지자마자 민호는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보따리는 고시원 방바닥 밑에 숨겨두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 주식 양도각서, 어머니의 편지. 그 서류들이 자신의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누군가 훔쳐갈까봐 이불 및 장판을 뜯어 그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몸만 가볍게 하지만 마음은 무겁게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저택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완전히 져 있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을 걸으며 민호는 3년 전을 떠올렸어요. 처음 이 집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 대문이 얼마나 크고 위압적으로 느껴졌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이 자신의 진짜 집이라는 걸. 정문에는 낯선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얼굴을 알던 경비 반장이 아니었어요. 젊고 험상궂은 남자였습니다. 태성이 사람을 바꿔놓은 게 분명했어요. 혹시 경비 반장도 쫓겨난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문으로는 못 들어간다. 민호는 저택 뒤편 담벼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3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구조는 손바닥 보듯 훤했습니다. 뒷담 옆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고 그 가지를 타면 담 안으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민호는 담벼락에 바짝 붙어 이동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혹시 CCTV에 찍히면 어쩌지?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안에 계셨으니까요. 암 투병 중인 어머니가 저 악독한 것들 손에. 느티나무가 보였어요. 굵은 가지가 담 위로 뻗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나무를 타기 시작했어요. 거친 나무 껍질이 손바닥을 긁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지가 삐걱거렸어요. 제발 부러지지 마라. 민호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가지 위에 올라서서 담 안쪽을 살폈어요. 정원에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조경등만 군데군데 켜져 있었어요. 민호는 숨을 고르고 담 위로 몸을 넘겼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손전등 불빛이 쏟아졌어요. 민호는 눈이 부셔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덫에 걸린 거였어요.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 둘, 셋.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6명이나 있었어요. 하나같이 덩치가 컸습니다. 보안업체 직원들이었어요. 태성이 미리 배치해 둔 게 분명했습니다. 민호는 도망칠 곳을 찾았어요. 하지만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뒤로는 담벼락, 앞으로는 검은 옷의 남자들. 완벽한 포위였어요. 또 올 줄 알았지. 끈질긴 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손전등 뒤에서 태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양복 차림에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던 사냥꾼 같은 표정이었어요. 운전기사 주제에 참 집요하네. 태성이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한테 정이라도 들었어? 아니면 재산이라도 노리는 거야? 태성 씨,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민호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를 썼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자신의 운명을 망가뜨린 장본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은 어머니가 먼저였어요. 어머니? 태성이 코웃음을 쳤어요.
누구 맘대로 어머니야? 넌 쫓겨난 운전기사잖아. 도둑질하다 걸려서 쫓겨난. 다이아몬드 반지 훔친 거 잊었어? 전 훔친 적 없습니다. 그건 당신이 꾸민 짓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할 말은 해야 했어요. 태성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증거 있어? 없으면 다 헛소리야. 회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회장님한테 가게 해주십시오. 딱 5분만 뵙게 해주시면 됩니다. 태성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그의 얼굴이 또렷이 보였어요. 차갑고 잔인한 눈빛이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었어요.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위독하셔. 면회객 받을 상황이 아니야. 태성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어머니를 만나면 뭐가 달라져? 어차피 넌 아무것도 아니잖아. 핏줄도 아닌 놈이. 그 말에 민호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핏줄도 아닌 놈. 그 말이 얼마나 우스운지 태성은 몰랐습니다. 진짜 핏줄이 누구인지. 태성이 턱짓을 했어요. 저놈 좀 혼내줘. 다신 이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검은 옷의 남자들이 민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주먹을 풀었다 쥐었다 하며 워밍업을 하는 놈도 있었어요.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없었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어머니를 구할 수 없으니까요. 고아원에서 자랄 때 싸움은 늘 있었습니다. 맞으면서 컸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상대가 너무 많았어요. 게다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먹이 날아왔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여 피했습니다. 바람이 귀를 스쳤어요. 하지만 뒤에서 발길질이 날아와 등을 걷어찼습니다. 척추가 울렸어요. 민호가 비틀거리는 사이 또 다른 주먹이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갈비뼈가 휘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도 반격했어요. 가장 가까운 남자의 턱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상대가 뒤로 물러났어요. 또 한 명의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그 남자가 웩하고 구부러졌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6명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한 명을 쓰러뜨리면 다른 2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쏟아졌습니다. 얼굴, 가슴, 배 가리지 않았어요. 코에서 피가 터졌고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눈두덩이가 부어올라 한쪽 눈이 감겼어요. 민호는 팔로 머리를 감싸며 버텼지만 발길질이 다리를 걷어차자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자갈이 뺨을 긁었어요. 피가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일어나. 태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땅을 짚고 상체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누군가 등을 밟아 다시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턱이 자갈에 부딪혔어요. 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태성이 쪼그려 앉아 민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고개를 억지로 들어올렸어요. 쫓겨났으면 조용히 살 일이지. 왜 자꾸 와? 미련이라도 남았어? 민호는 피가 섞인 침을 뱉었어요. 입안에 쇳내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태성이 민호의 머리카락을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넌 고아 출신 운전기사야. 무슨 어머니가 있어? 시장 바닥에 버려진 놈이 어디서 어머니 타령이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시장 바닥에 버려진 놈. 바로 내 어머니가 그랬잖아. 민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저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그건 나중에 증명할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태성의 눈이 의아하게 떠졌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뭐라고? 지금 무슨 헛소리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한 차례 발길질이 갈비뼈를 강타했거든요. 숨이 턱 막혔어요.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하 창고에 가도 태성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양복 먼지를 툭툭 털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요. 며칠 굶기면 정신 차리겠지. 어차피 찾는 사람도 없는 고아니까.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민호의 몸이 질질 끌려갔습니다. 자갈이 등을 긁었어요. 옷이 찢어지고 살같이 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아픔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2층 안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저기 계시다. 바로 저기.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에. 어머니. 민호는 손을 뻗었습니다. 피투성이 손이 허공을 향해 떨렸어요. 하지만 손끝에 닿는 건 차가운 밤 공기뿐이었습니다. 시야가 점점 흐려졌어요. 별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의식이 멀어져 갔어요. 어머니, 아들이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반드시 구하러 갈게요. 그 생각을 끝으로 민호의 눈이 감겼습니다. 검은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어요.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지하 창고의 철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그리고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떴을 때 민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도 알 수 없을 정도였죠. 온몸이 욱신거렸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쑤셨습니다. 코피가 굳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바닥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콘크리트 냄새와 함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여기가 어디지? 민호는 손을 뻗어 주변을 더듬었어요. 손끝에 나무 선반이 닿았습니다. 그 위에 무언가 둥근 것들이 놓여 있었어요. 와인병이었습니다. 지하 와인 창고구나. 저택 뒤뜰에 있던 그 창고. 여름에 와인을 가지러 몇 번 내려온 적이 있었죠. 그때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는데 지금은 빛 한 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벽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온몸이 맞은 고투성이었습니다. 특히 옆구리가 심하게 아팠어요. 갈비뼈가 금이 간 것 같았습니다. 겨우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1시간인지 10시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는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배가 고팠고 목이 탔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걱정됐어요. 저 위에서 어머니는 어떻게 계실까? 태성과 유진이 곁에 있으면 뭔 짓을 당하실지 몰랐습니다. 그때 철문 너머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물쇠가 딸깍거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눈을 가렸어요. 일어나. 태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눈이 적응되자 태성의 얼굴이 보였어요. 문 앞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물병을 들고 있었어요. 목마르지? 물 마실래?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이 킥킥 웃었어요. 고집은 며칠 더 있으면 기어서라도 이거 달라고 하겠지. 태성이 물병을 흔들었습니다. 출렁거리는 물소리가 들렸어요. 목구멍이 바짝바짝 탔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
태성이 비웃었어요. 아직도 그 소리야? 넌 그냥 운전기사라니까. 주제를 알아야지. 회장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안 돼. 태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많이 편찮으셔. 며칠 못 가실 것 같아.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암이 더 퍼졌대. 의사 말로는 보름도 못 버틸 거라더라. 태성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라도 하듯 가벼운 말투였어요. 뭐, 어차피 늙으면 다 죽는 거잖아. 일찍 가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어.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인간이 어머니 약을 버렸기 때문이야. 내가 직접 봤어. 변기에 약을 쏟아붓는 걸. 치료를 방해하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눈에 살기가 가득하네. 태성이 킥킥 웃었어요. 뭐,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고시원에 숨겨둔 서류? 그건 내가 이미 처리했어. 사람 보내서 방을 뒤졌거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보따리, 유전자 검사 결과지, 주식량도 각서, 어머니의 편지. 다 태웠어. 쟤도 안 남게. 태성이 손을 털었습니다. 이제 넌 진짜 아무것도 없어. 증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미친놈 취급받다 여기서 죽는 거야. 걱정 마. 넌 어머니보다 먼저 갈 테니까. 태성이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암 걸린 회장님이랑 하늘에서 만나면 되겠네. 거기서 모자 상봉해.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다시 어둠이 찾아왔어요.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벽에 머리를 기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보름도 못 버티신다고. 그런데 나는 여기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어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손등이 까졌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인지 이틀인지 알 수 없었어요. 물도 없고 밥도 없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고 배가 등에 붙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어느 순간 민호는 환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보였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마치 어릴 적 고아원 창문으로 들어오던 아침 햇살 같았어요. 그 빛 속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 회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아프고 야윈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검은 머리카락이 윤기나게 흘러내리고 눈가에 잔주름도 없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품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했어요. 29년 전에도 이 목소리로 나를 불렀겠지. 엄마 손 따뜻해요. 민호는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싶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엄마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건 차가운 공기뿐이었어요. 환영이 사라졌습니다. 아기를 안은 젊은 어머니의 모습이 연기처럼 흩어졌어요. 다시 어둠만 남았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어머니를 구하지도 못하고, 진짜 아들이라는 것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감겼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물쇠가 딸깍거리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또 태성인가? 민호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민호 총각, 민호 총각.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태성이 아니었어요. 여자 목소리. 누군가 민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총각, 정신 차려요.
민호는 간신히 눈을 떴어요.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뒤에 있는 얼굴, 참모님이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님? 어휴, 이게 무슨 꼴이야. 참모님이 울먹였어요. 내가 이 집에서 30년을 일했어. 총각처럼 착한 사람은 처음이야. 이렇게 당하는 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참모님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주먹밥이었어요. 김에 쌓인 주먹밥 2개가 손수건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서 먹어요. 굶은 지 사흘째잖아. 사흘이나 지났구나. 민호는 참모님이 건네는 주먹밥을 받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줄 수가 없었습니다. 참모님이 직접 주먹밥을 민호 입에 넣어줬어요.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해.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따뜻했습니다. 밥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어요. 참모님, 감사합니다. 고마워하긴. 내가 미안하지. 참모님이 민호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 반지일도 다 꾸민 거잖아. 다 알아. 총각이 그럴 사람 아니야. 민호는 주먹밥을 다 먹고 참모님이 건네는 물을 마셨습니다. 생명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총각, 여기서 나가야 해. 참모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놈들이 총각을 그냥 내보낼 생각이 없어.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해.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민호가 힘없이 말했어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안 믿을 텐데. 증거는 있어. 참모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경비 반장한테 얘기해뒀어. 반장이 총각 도와줄 거야. 참모님이 민호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참모님이 옆에서 받쳐줬습니다. 뒷담 쪽에 개구멍이 있어. 거기로 나가면 돼. 경비 반장이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민호는 참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30년을 이 집에서 일한 분이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구해주는 거였습니다. 참모님, 들키시면 어떡해요. 걱정 마. 난 늙은이야. 뭘 어쩌겠어. 참모님이 씩 웃었어요. 총각이 억울해서 못 살아. 착하게 살면 뭐해. 세상이 이 모양인데. 민호는 참모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반드시 은혜 갚겠습니다. 갚긴 뭘 갚아? 어서 가. 민호는 참모님의 부축을 받아 창고를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보는 하늘이었죠. 살아있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뒷담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낮은 개구멍이 보였어요. 예전에 강아지가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민호는 몸을 낮춰 그 구멍으로 빠져나왔어요. 단박은 한적한 골목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정문 쪽으로 걸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정문 앞 차단기가 보였어요. 그 옆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경비 반장이었어요. 사흘 전 정문에서 못 보던 새 경비원이 섰던 자리에 원래 반장이 서 있었습니다. 총각, 괜찮아? 반장이 다가왔어요. 민호의 상태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진짜. 반장님, 어떻게 여기. 참모님한테 다 들었어. 반장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USB였어요. 작은 검은색 USB. 이게 뭐예요? 증거야. 반장이 민호의 손에 USB를 쥐어줬습니다. 최태성이 회장님 약을 변기통에 버리는 거, 총각 패라고 지시하는 거, 내가 다 찍어놨어. CCTV 파일이랑 내 핸드폰으로 몰래 찍은 거랑. 민호는 손에 든 USB를 바라보았어요. 작은 물건이었지만 무게감이 엄청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네는 이런 대우받을 사람 아니야. 반장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3년 동안 봤어. 자네가 회장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진심으로 모신 거잖아. 그런 사람이 도둑으로 몰리고 맞아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도 사람이 아니지.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모님도 경비 반장도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어서 가. 경찰서 가서 이거 제출해. 반장이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구해드려. 자네밖에 없어. 민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새벽 거리로 나섰어요. 손에는 USB가, 가슴에는 희망이 들려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기다리세요. 아들이 반드시 구하러 갑니다.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성진그룹 본사 25층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진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죠. 갑작스러운 긴급 소집이었거든요. 대형 스크린에는 긴급 이사회 마이너스 회장직 승계 안건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태성이 회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마치 장례식장에서 온 것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내 유진이 눈가에 인위적인 눈물 자국을 만들어 놓고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께서 오늘 새벽 위독하신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셨습니다. 의료진 말로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후계 구도를 확정 지어야 합니다. 태성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제가 회장 직무대행을 맡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태성의 눈빛이 압박하듯 이사들을 후쳤고 한 명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태성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려던 순간이었어요. 쾅!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 자국이 남아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니, 불타고 있었죠. 그 뒤로 경찰 2명이 따라 들어왔어요. 뭐야, 이 자식이 어떻게.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명히 지하 창고에 가둬놨는데, 사흘이나 굶겼는데, 어떻게 나온 거야? 최태성 씨. 민호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지만 한 발 한 발 단단했습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고 온몸이 쑤셨지만 상관없었어요. 오늘 이 순간을 위해 버텨온 거니까요. 거짓말은 거기까지입니다. 경비 어디 갔어? 태성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비 반장이 이미 손을 써놓았거든요. 이 자식이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운전기사 따위가. 운전기사요? 민호가 멈춰 섰습니다. 태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요. 저는 운전기사였습니다. 3년 동안 이 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했죠. 하지만 오늘은 다른 용건으로 왔어요. 민호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였어요. 이게 뭔데? 태성이 코웃음을 쳤어요. 뭘 들고 와서 행패야? 민호는 대답 대신 회의실 한쪽에 있는 컴퓨터로 걸어갔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화면에 태성이 나타났습니다. 욕실에서 약병 뚜껑을 열더니 알약들을 변기에 쏟아부었어요. 주르륵 하얀 알약들이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을 내렸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에 경악이 떠올랐어요. 저건 한 이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드시던 췌장암 약 아닌가요?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태성이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놈 반쯤 죽여놔. 다신 이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알겠습니다, 사장님.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이사들이 태성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악, 분노, 그리고 혐오. 이건 다 조작이에요. 태성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저 운전기사놈이 앙심을 품고 만들어낸 거라고요. 유진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저건 딥페이크예요. 요즘 기술로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미 영상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전문가 분석 결과 조작 흔적은 없었습니다. 태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태성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어요. 물컵이 쓰러지면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약 버린 게 뭐가 문제야?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췌장암 말기야.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인가.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니. 그리고 운전기사 좀 혼내준 게 죄야? 태성이 민호를 손가락질했어요. 도둑놈을 때린 게 잘못이라고? 도둑이라고요? 민호가 차분하게 되물었어요. 그 다이아몬드 반지 당신이 제 주머니에 넣은 거잖아요. 누명을 씌운 거죠. 증거 있어? 어디 증거 내놔봐. 태성이 악을 썼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당신이 약을 버렸기 때문에 어머니 상태가 나빠진 거예요. 당신이 치료를 방해한 거라고요. 어머니? 태성이 비웃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감히 어머니 타령이야? 넌 그냥 고용된 사람이야. 핏줄도 아닌 놈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행패를 부려? 핏줄이라.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핏줄 얘기를 해볼까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뒷문이 열렸어요.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 윤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꺼지지 않은 눈빛이었죠. 휠체어를 밀고 있는 건 참모님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방금 전까지 위독하다더니 살아서 나타나다니. 회장님? 윤 회장님이시다.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병원에 계신 거 아니었어요? 윤 회장이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참모님이 부축하려 했지만 윤 회장이 손을 저었어요. 혼자 서겠다는 거였습니다. 마이크가 윤 회장 앞에 놓였어요. 윤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 정신은 멀쩡하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데 왜 여기까지? 태성이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윤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태성이 멈칫했어요. 윤 회장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건 조작된. 닥쳐. 윤 회장의 한마디에 태성이 입을 다물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누워서 죽기만 기다렸을 것 같아? 윤 회장이 이사들을 둘러보았어요. 다 알고 있었다. 내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보일러를 끄고 창문을 열고 약을 바꿔치기 하고 날 얼려 죽이려 한 것도 굶겨 죽이려 한 것도.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참으셨냐고? 윤 회장이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이 아이 때문이다. 이사들의 시선이 민호에게로 쏠렸습니다. 내 똥 기저귀 갈아주고 다리 주물러 준 건 며느리가 아니었어.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아이 민호뿐이었다. 새벽에 몰래 내 방에 와서 이불 덮어주고 따뜻한 물 떠다 주고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태성이 비웃었어요. 그래서요? 운전기사가 잘했다고 상이라도 주시게요? 상을 줘야지.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전 재산을 줘야지.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소리야? 이사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태성아. 윤 회장이 태성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최태성. 성을 부르는 순간 태성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갑자기 성을 붙여 부르는 거지? 내 친모가 29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 태성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 회장이 천천히 민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29년 전 나는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다. 윤 회장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친아들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이었어. 그런데 내 친모가, 그러니까 첩이 그 아이를 남대문 시장에 내다버렸어. 회의실에 충격이 퍼졌어요.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본처 소생이 태어나면 자기 아들이 영영서자 신세를 못 벗어날까봐 그랬겠지.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갓난아기를 한겨울 시장 바닥에 버렸어. 좌판 밑에 얼어 죽으라고. 그리고 나한테는 아기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난 29년 동안 내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았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관 있지. 윤 회장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내 친모가 버린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야. 강민호.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사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뭐라고요? 태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저 운전기사가 어머니 아들이라고요? 윤 회장이 민호의 손목을 들어 올렸어요. 소매가 걷히면서 별 모양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조명 아래서 흉터가 선명하게 빛났어요. 이 흉터가 증거야. 민호가 돌도 되기 전에 끓는 물에 데어서 생긴 자국이야. 내가 밤새 울면서 약을 발라줬던 바로 그 상처. 흉터 하나 가지고 무슨. 태성이 발악했어요. 민호가 품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법의학 연구소에서 실시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 민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3년 동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쫓아내셨던 거예요. 이사들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공식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 검사기관, 검사자 서명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이게 진짜란 말입니까? 한 이사가 물었어요. 이 운전기사가, 아니, 이분이 윤 회장님의 친아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호는 내가 배 아파 낳은 친아들입니다. 성진그룹의 적통이에요. 거짓말. 태성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저 운전기사가 적자라고? 내가 서자라고? 말도 안 돼. 말이 되지. 윤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넌 처음부터 내 아들이 아니었어. 내 친모가 데리고 들어온 첩의 자식이지.
내가 불쌍해서 키워줬을 뿐이야. 불쌍해서요? 태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35년을 아들로 키워놓고 이제 와서 불쌍해서라고요? 35년 동안 호의호식 시켜줬으면 됐지. 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한테 더 줄 건 없어. 그래서 모진 척 쫓아낸 거야. 윤 회장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놈들이 민호 정체를 알면 해코지할 게 뻔했으니까. 일부러 도둑으로 몰아서 내보낸 거야. 살려서 내보내려고. 어머니,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윤 회장이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어미가 늦었어. 유진이 앞으로 뛰쳐나왔어요. 시어머니, 이건 너무하세요. 저 거지 같은 운전기사 편을 드시는 거예요? 거지 같은 운전기사? 윤 회장이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운전기사가 내 친아들이야. 그리고 너희가 뭘 잘못했냐고? 방금 영상에서 다 봤잖아. 경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태성 씨, 오유진 씨, 두 분을 존속살해 미수 및 특수폭행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태성이 뒤로 물러섰어요. 체포라니 무슨 소리야? 증거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순순히 따라와 주십시오. 싫어. 태성이 발악했습니다. 의자를 발로 차며 소리쳤어요. 난 최태성이야. 성진그룹 후계자라고. 35년 동안 이 집에서 자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끌려갈 순 없어. 후계자는 무슨... 윤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넌 처음부터 후계자가 아니었어. 첩의 자식일 뿐이지. 경찰 2명이 태성의 양팔을 잡았어요. 태성이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찰칵 채워졌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이럴 순 없어. 유진도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눈이 뒤집혔어요. 시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한테 빌지 마. 윤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유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판사한테 빌어. 태성과 유진이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기 직전 태성이 민호를 노려보았어요. 눈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두고 봐, 강민호. 이게 끝이 아니야. 경찰이 태성의 입을 막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비명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멀어져 갔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35년 동안 후계자로 여겨졌던 사람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운전기사였던 사람이 진짜 후계자로 밝혀지다니. 얼떨떨한 표정들이었죠. 윤 회장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29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민호야. 윤 회장이 민호에게 팔을 벌렸어요. 떨리는 팔이었지만 아들을 안고 싶은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다가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서질까봐 걱정되는 것처럼. 29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지 마, 아들아. 윤 회장이 민호의 등을 토닥였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윤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참모님이 눈물을 훔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사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두 모자를 바라보았어요.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회의실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치 29년 만에 상봉을 축하하듯이 어둠이 걷히고 빛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오래도록 두 모자는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29년의 시간을 되찾으려는 것처럼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어요. 창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태성과 유진이 체포되고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나서야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윤 회장이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암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표정만은 편안했어요. 더 이상 아들을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병이 아니라 아들 앞에서 남인 척 연기하는 거였습니다. 민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르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29년의 세월이 그 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민호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놓으면 다시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엄마. 민호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도 이 단어가 입에 어색했습니다. 29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였으니까요. 고아원에서 자랄 때는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이 집에서는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엄마라는 단어는 늘 남의 것이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이에요. 3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동안 왜? 말을 잇지 못하고 민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윤 회장이 천천히 손을 들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윤 회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봤다. 아니, 알아보고도 말을 못했어.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에 젖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확신이 없었어. 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으면 또 한 번 헛된 희망에 무너지는 건 못 견딜 것 같았어. 29년 동안 그랬거든. 비슷한 나이 또래 청년을 보면 혹시 내 아들이 아닐까 쳐다보다가 아니라는 걸 알면 또 무너지고 그걸 수백 번을 반복했어. 민호는 어머니의 29년을 상상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헤매던 날들. 혹시나 하는 희망과 역시나 하는 절망 사이를 오가던 밤들.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래서 3년을 지켜본 거야.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날 밤새 울었어.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더라. 윤 회장이 민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겁쟁이 엄마를 용서해라. 진작 안아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게 없어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엄마가 겁쟁이면 저는 뭐예요? 3년 동안 곁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매일 얼굴 보면서도 몰랐어요. 넌 몰라도 돼. 윤 회장이 민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29년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넌 아무 잘못이 없어. 갓난아기 때 버려진 게 무슨 잘못이야. 넌 그냥 살아남은 거야.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민호는 그 손길에 눈을 감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토록 원했던 손길이었어요. 엄마.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왜 이 집이 이렇게 편했는지, 왜 회장님 곁에만 있으면 마음이 놓였는지, 왜 회장님이 아프시면 제 가슴이 아팠는지, 이제 알겠어요.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핏줄이야.
머리로는 몰라도 몸은 알았던 거야.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의 손등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고아원에서 자랄 때요. 다른 애들 부모님이 면회 오시면 저는 항상 창가에 서 있었어요. 혹시 저도 누군가 찾아오지 않을까 해서요. 일요일마다 정문을 쳐다봤어요. 한 번도 안 오셨지만요. 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추석 때, 설날 때 다른 애들은 외출 나가는데 저만 남아 있었어요. 왜 나만 가족이 없는 걸까? 그 생각만 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아들아. 윤 회장이 민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찾고 있었어. 포기한 적 없었어. 근데 어디 있는지 몰랐어. 아니에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잖아요. 엄마가 찾고 계셨다는 거. 그거면 됐어요. 윤 회장이 팔을 벌렸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안았어요. 뼈만 남은 것 같은 몸이었지만 그 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나고 링거줄이 흔들렸지만 민호에게는 가장 편안한 곳이었어요. 울지 마, 아들아. 윤 회장이 민호의 등을 토닥였어요. 어릴 때 토닥여주지 못한 등이었습니다. 악몽 꿀 때, 울 때, 아플 때 토닥여주지 못한 등. 29년치 토닥임을 한꺼번에 하듯 계속 두드렸어요. 하지만 윤 회장 자신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찾았잖아. 늦었지만 찾았잖아. 민호는 대답 대신 어머니를 더 꽉 안았습니다. 조심조심 아프지 않게. 하지만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 고아원 창가에서 기다리던 어린 민호, 부모 면회 날 혼자 남겨지던 어린 민호. 그 모든 민호들이 지금 이 순간 위로받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해가 기울어 병실에 주황빛이 물들 때까지 두 모자는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다가 두 사람을 보고 조용히 나갔어요. 이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민호가 먼저 몸을 일으켰어요. 어머니의 이불을 여며드리고 흐트러진 머리카락도 정리해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다 할게요. 밥도 차려드리고 약도 챙겨드리고 아프실 때 손잡아드리고 고아원에서 혼자 밥 먹을 때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었어요. 아플 때 엄마 손이 잡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윤 회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넌 회장이 됐잖아. 바쁠 텐데. 바빠도 와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침마다 와서 밥 떠먹여 드릴 거예요. 저녁에도 올 거고요. 주말에는 하루 종일 같이 있을 거예요. 회사 일보다 엄마가 먼저예요. 윤 회장이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섞인 얼굴이었어요. 62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그래, 내 아들아.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요. 엄마, 이제 제가 평생 곁을 지킬게요. 윤 회장이 민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29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 귀한 아들아, 사랑한다. 민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사랑한다. 그 세 글자가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도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갔어요. 두 모자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성진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임직원들, 이사진, 그리고 취재진까지. 무대 위에는 신임 회장 취임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민호가 단상에 올랐어요. 검은 양복에 붉은 넥타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운전기사 제복을 입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당당한 어깨, 흔들리지 않는 눈빛. 성진그룹의 새 주인으로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운전기사 출신입니다. 첫마디에 강당이 술렁였어요. 민호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성진그룹에 입사한 것도 운전기사로였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회장님 차를 모는 게 제 일이었죠. 기자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핏줄 때문이 아닙니다. 민호가 객석을 둘러보았어요. 저를 믿어준 분들의 마음 덕분입니다. 민호가 객석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참모님과 경비반장이 앉아 있었어요. 참모님은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 어색한지 연신 옷깃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경비반장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저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민호가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참모님이 놀라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참모님은 3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셨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새벽에 지하 창고 문을 열어주시고 주먹밥을 먹여주셨어요. 그 따뜻한 밥 한 덩이가 저를 살렸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비 반장님은 진실을 지켜주셨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모아주셨어요. 이 두 분의 마음이 아니었으면 저는 어둠 속에서 죽었을 겁니다. 저는 핏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성진그룹은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참모님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경비반장이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폐륜 양아들 최태성 씨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 한 명이 손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단호해졌어요.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민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제 가족은 여기 계신 어머니뿐입니다. 민호가 객석 맨 앞줄을 바라보았어요. 휠체어에 앉은 윤 회장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야위고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아들의 취임식을 보는 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눈물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고 있어, 아들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취임식이 끝나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민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윤 회장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왔어? 회장님이 이렇게 일찍 오면 어떡해. 회장님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민호가 웃으며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전복죽이에요. 제가 직접 끓였어요. 내가 끓였어? 네.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민호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후후 불었습니다. 아, 하세요. 윤 회장이 웃으며 입을 벌렸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죽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해준 건 뭐든 꿀맛이지.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29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밥을 떠먹여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더니 주치의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기쁜 것 같기도 하고.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의 손이 멈췄어요. 윤 회장도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치의가 말했어요. 완치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암세포 성장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있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남은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것 같습니다. 관리만 잘하시면 몇 년은 더 사실 수 있어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윤 회장이 민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거면 됐다.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들 얼굴 보면서 사는 거면 충분해. 더 바랄 게 없어. 민호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꽉.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엄마, 오래오래 살아요. 제가 효도할 시간 주세요. 29년치 해야 하니까요. 아침마다 밥 해드리고, 저녁마다 손 잡아드리고, 주말마다 산책 모시고, 다 할 거예요. 윤 회장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세상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오래 살게. 내 아들아.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봄이었죠.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듯 두 사람의 삶도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두 모자는 서로를 아는 채 햇살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29년의 이별 끝에 찾아온 행복이었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은 기쁨이었죠. 버려졌던 아이는 이제 어머니 곁에서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고, 홀로 아이를 찾아 헤매던 어머니는 이제 아들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할 내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따뜻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살포시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 속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분명히 전해질 거예요. 언제나 당신의 마음과 함께하고 싶은 인생 마음이었습니다.